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의 핵심적인 코너 토요일 찐시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18일이고요. 3월 달의 세 번째 주가 그냥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춥죠?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날씨. 네, 3월 중반쯤 되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저희 출근하는데 8.15 머니톡 출근하는데 예, 출근해야죠. 저도 8.15 머니톡의 공무원으로서 네, 출근하는데 개나리가 이렇게 담장 옆에서 조금씩 피기 시작하면서 헬로 하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나리 노란색이니까 왠지 또 예, 미쿡 느낌이 나긴 하는데 봄입니다. 네, 봄이라서 느낌은 나는데 날씨는 추워서 여전히 코트 같은 코트 입고 있는 이런 나날들인데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도 좀 봄이 와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금요일 날만 보게 되면 봄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지만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 아이고 이것도 봄이 아닌 여전히 쌀쌀한 꽃샘추위가 이어지나 봄 예,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되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런 거 좀 됐고 이제 그냥 종목이나 이제 섹터 쪽 강화되는 흐름들만 보자라고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봤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직 시장이 미국 시장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찜찜해요. 네, 여전히 그냥 은행 이러면서 아직 분위기 자체가 뭔가 확 돌아서지 못하는 느낌들도 나다 보니까 왠지 좀 꿍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뭐 이제 봉합하려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희가 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는 그런 얘기 좀 드렸었습니다. 어제 지난주 찐시황 이제 뭐 지난주 거까지 리뷰하고 있네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저는 뭐 예,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현금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도 많이 당했어요. 작년에도 당하고 2008년에도 당하고 뭐 시장에 뭐만 있으면 매일 당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현금이 제로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대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만 다 베팅하고 그냥 이제 올라가기만 해라고 하는 프레이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장 보면서 어떻게 불안해하다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보다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객체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변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나의 심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다. 다 주식만 100%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죠. 시장에 따라서 심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훅 밀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겠죠. 그럼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 100%짜리에서 흔들리다가 시장 심리가 가장 안 좋게 됐었을 때 거의 뭐 극도의 공포로 몰아간다라고 되면 안 되겠어. 그냥 손절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팔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럼 팔자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이렇게 쭉 밀려가게 되면 심리 따라서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난데 지금이라도 안 팔면 더 떨어지겠지? 이런 데 팝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 20%뭐 이런 식으로 손절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주식만 100% 갖고 있을 때는 팔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금이 적어도 시장이 좀 이상해. 한 20%, 한 30%는 현금 갖고 있어 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일단은 60, 70%는 이제 70% 정도가 이제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요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일단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려갔었을 때 전혀 없는 거와 다르게 나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다들 안 좋게 얘기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하게 되면 그래 눈 딱 감고 어디 공포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30%가 아니라 담은 10%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저희가 저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러면 이때는 또 대응이 사자, 팔자. 물론 또 대응할 수 있는 게 여기 관망도 있겠네요. 관망, 네, 관망은 뭐 매일 관망해요. 예, 관망만 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팔자 하나만 갖고 있다가 심리가 많이 쫄리는 것과 그래 나에겐 사자도 있어, 라이온, 아응 이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는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라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현금은 제가 계속 시장 불안하거나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강조를 드리는 거고 트레이더는 현금 없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코 딱 꼬여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거의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아유 일단락됐다 다 끝났다라고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끝났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일단 마음을 그렇게 썩 완전히 안도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다른 매체나 또 얘기 쪽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다 끝났다. 저도 뭐 이게 더 이상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미봉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잠깐 볼까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들 보게 되면 또 계속 나오는 게 그겁니다. 나스닥 쪽에서 그 SBV뱅크 이게 이제 파산으로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 얘기 나오죠. 상장 폐지 나오면서 그래 그냥 뭐 예고된 수준이야 뭐 망한 거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머지 은행 쪽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나스닥 뱅크로 인덱스로 보게 되면 5%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뉴욕 증시 은행 지수죠. 근데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지금 빅테크 기업 메가뱅크라고 그러죠. 큰 기업들과 퍼스트 리퍼블릭의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사태를 봤을 때 SVB 뭐 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실버게이트 요 정도는 거의 일단 정부 주도하에 거의 해결이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돈 투입하고 일단 안 되는 거 싹 정리시켜 라고 거의 다 됐,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FRB네요. 네. 이거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단 메가뱅크가 주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얘네 흔들리면 안 되겠다. 우리 얘 막자라는 쪽에서 뭐 나머지 11개 메가뱅크들이 뭐 몇억 5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쭉 해가지고 30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FRB라든가 이런 약간 중형급 은행들이 불안해. 그리고 중소형 쪽 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의 한인은행이 있습니다. 이름이 한 호프 뭐였나? 호프 무슨 뱅크였나?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 미국의 신문에 인터넷 기사도 막 대문자가 막게 대놓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면서 이게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때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몇 개 지방에 있던 한인은행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것도 덩치를 키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은행 쪽에선 그래도 한가닥하는 이런 은행들이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돈 빠져나갈까봐 광고 때리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뭐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참 그들만의 리그에서 되게 살아남으려고 엄청 또 노력하는 흐름 보니까 참 짠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중형 소형 은행 쪽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어요. 여기서 돈 빼야지 라고 돈을 빼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뺀 돈들이 메가뱅크로 다 자금 이체 이거 불안한데 이거 돈 못 찾으면 어떻게 해? 그럼 메가뱅크로 갑니다. 그럼 다 예금들이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겠죠. 그 이동돼서 메가뱅크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네. 이거 운용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이 FRB가 망하면서 중형 소형도 다 흔들리게 되면 자기네가 또 당할 것 같죠. 그러면 이것을 또 그 들어온 돈 가지고 결국엔 또 FRB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결국에는 돈 우르르 들어온,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만 두면 FRB가나 중소형 쪽에 있었던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꼴. 결국에는 순환이네요, 계속.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반대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 메가뱅크까지의 움직임들까지도 괜찮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민간 쪽이죠. 그 민간 쪽에서 메가뱅크도 우리도 좀 모르니까 연준한테 달려갑니다. 우리 좀 이상할지 모르니까 약 한 또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또 연준에서 대출을 받아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보용소 보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QE도 되는 거죠. 솔직히 은행에 대출을 해준다. 약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었던 또 돈 뿌리는 과정 중에 그거랑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 약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QT잖아요. 연준은 지금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은행들이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돈을 빌려주는 이런 사태까지 들어오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원칙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급하니까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로 봤을 때는 그냥 다급하면은 정부가 다 해줄 것이다. 연준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여기서 많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또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크레딧 스위스 이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2달러면은 그냥 뭐 망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것도 2달러짜리가 만약에 1달러로 내려간다. 50% 폭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가가 50% 폭락한데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원래 2달러입니다. 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주가가 3,000원이에요. 네, 3,000원 되겠죠. 그러면 3,000원짜리 은행주를 보는 저희 심장인 어떨까요? 저거 회생할 수 있을까? 라고 보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또 보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UBS가 이제 출동합니다. UBS, 도이치는 모르겠고요. 도이치는 아직 약간 자기네 거 챙기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인수할게.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봉합 수준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자 여기서 봉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덮고 이제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안을 거야 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로 키우는 입장이 될 겁니다. 단기적이에요. 안아봤는데 실사를 쭉 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내가 그래도 감자 잘 캔 줄 알았더니 감자가 썩어 있어요 안에.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수한 회사까지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이런 또 FRB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누가 하나가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서 인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MS네요. 좋은 회사네요. 예, MS 민수,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 다 좋은 회사들만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떤 또 메가뱅크 쪽으로 하나 들어간다. 또 1달러, 크레딧 스위스 1달러, FRB도 1달러. 다 그냥 쭉 끝이 아니라 그러면 안에 품었습니다. 품고 이제 좀 더 거대해지겠죠. 이런 건 과연 괜찮아? 라고 하는 또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언제? 금리가 또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세금리와의 흐름들이 이번에 망한 게 그거잖아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채권의 단기 운용과 장기 운용 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길어요. 그렇게 되면 운용하는 게 벌써 채권 가격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채권 가격은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듀레이션 긴 거는 장기적인 건데 단기는 많이 올라갔고 단기는 그래도 금리가 강하고 장기는 더 하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점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계속 압박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아니야 이번에 FOMC에서 이제는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뭐 50bp까지 들어왔었잖아요. 50bp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25bp도 25bp 인상이 대수적이지만 이것도 많이 떨어지고 동결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결이 한 30%대까지 올라갔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정신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 쪽에서 딱 보니까 이 상황으로 메가뱅크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 왜냐면 아직까지 메가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실현 손실이란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이거 커버가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물론 이제 미실현이다 보니까 아직 손실을 갖고 있지만 시장 금리나 아니면 연준의 액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연준이 그냥 됐어. 니네는 그냥 알아서 해. 우리 그냥 물가 잡기 위해서 그냥 계속 갈 거야. 라고 보느냐. 그냥 요거를 생각하면서 동결로 가느냐. 요게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영어 되게 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 얼굴처럼 영어를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은 이 모양이어도 글씨는 이쁘게 MMF 머니 3M인데요. 죄송합니다. 좀 초콜릿이 아니죠. 네. M&M을 쓸 뻔했고요. MMF 머니 마켓 펀드입니다.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CD 단기 양도성 예금 증서 그리고 단기 채권 단기 기업 채권 거기다가 예전에는 여기다 가지고 또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국공채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것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 예, 이거 양도성 금증 이런 그냥 예금 증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하다 보는데 채권입니다. MF 괜찮아? 이거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파장이 무지무지 커지겠죠. 이게 벌써 MF는 90년대부터 머릴 린치가 개발하기 시작해서 단기 우정 자금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상황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또 뭔가를 던지고 있는 거는 이거 괜찮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또 사그르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오케이 괜찮아 그냥 25p 또 올려 그러면서 올리면서 이제 거의 점도표 상에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점도표가 올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디를 찍어주느냐.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뭐 5.5 이상으로 쭉 가겠다는 입장이 나온다. 저는 좀 불안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나 이게 바라보는 쪽에서 MMF 괜찮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약간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더 점도표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점도표가 이제 거의 여기서 앞으로 1년 내 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의 입장들을 설명해주는 단계가 이제 더 이상 업사이드를 많이 키워주면 안 될 것 같아요. 25bp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동결을 한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심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액션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25bp 정도까지로 해석해 그 정도로 하고 거의 다 됐으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그나마 한숨이 돌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봤었을 때 저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2008년 아니면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일련의 사태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연준이 나섰어, 은행이 민간도 나서고 있어, 뭐 총출동하고 있어. 이거 왜 그러면 지금 총출동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뭔가 뒤에 더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이거만 보고 나서 이거 아무 일 없어, 그냥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 저희가 그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다 그랬어요. 초기에는 2007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나와서 환매 사태 BNB 사태 환매 사태 크게 나왔을 때도 그냥 뭐 막으려고 막겠지 라고 하다가 하고 나와서 뒤늦게 나와서 이제 하나씩 둘씩 넘어가기 시작해서 나온 사태가 이건데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뒤에 또 지금 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왔던 MF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또 하나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파생상품. 저는 이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일 옵션 시장이라고 해서 당일에 청산되는 옵션 시장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발달한 이 파생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인간의 욕심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욕심의 한계의 끝판왕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와 관련된 이 파생 상품 쪽에 대한 이런 것들이 2008년도보다 지금 별로 없다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때 저희가 하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쪽엔 제로, 클린, 아무것도 없어 라고 간다고요? 또 뭔가 터질 수 있는 분위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결부돼서 또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못 보던 단어인데 저런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이제 막 스터디하고 그때부터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저기서 좀 골마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왜냐면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연준이 물가 잡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친 듯이 금리를 쫙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암을 덮다는 듯이 금리 올라고 그냥 끝. 자, 그 다음에는 금리나 볼까? 이럴 수 있기로 가는지.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믿음이고 바람일 뿐이지 뭔가 골문 것들은 하나둘씩 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돌아가는 게 많이 편하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25bp 인상이나 이제 연준은 다음 주 가겠죠. 뭘 선택하느냐? 저는 처음에 동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2의 동향을 봤을 때는 22 라가르드 총재를 칭찬을 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 근데 어차피 크레딧 스위스 가지고는 망한다로 가는 것 같아요. 망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단시킬 게 그거죠. UBS, 도이치뱅크 이런 거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차단막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네. 여기 815 커피가 여의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ECB가 그래도 50bp 콱 올리면서 우리는 하반기에 경제 첫 번째 나온 게 그거예요. 경제 괜찮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물가 잡기 위한 흐름들 이어간다라는 쪽으로 나온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도감을 준 거죠. 그만큼 오히려 금리를 살짝 인상하면서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분 ECB 동향을 봤을 때는 하반기 흐름들과 함께 거의 그래도 이제 강하게 이제 올리면서 마찬가지로 3.75, 그러니까 이 3.5까지 올라오는 과정 쪽에서 뭔가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들을 회피하는 과정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20이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결로 갔을 때는 시장이 또 오히려 고개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가 안 좋은 시도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5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 중요한 거는 점도표에서 잘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확인이 돼야 좀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변화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연준의 FOMC 회의까지 보아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현금은 갖고 있습니다. 다 베팅 못 하겠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어차피 종목 섹터가 움직이던 기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움직이려고는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자금들이 뭐 저 코스피 대형주 이런 쪽으로 막 뭉텅뭉텅 들어오나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냥 짧고 얕게 종목만 계속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지금 계속 큰 상황이고, 거기에서만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인 액션들은, 시장 방향들은 그거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현금을 대응해도 빠르고 좀 짧게 대응할 뿐,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좀 안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시장 대응이 생각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본격적으로 뭐 현금 다 베팅해서 이제 끌어가는 1, 2월 장사는 지금 약간 좀 경계하면서 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또 미국 시장의 그림을 딱 하나 보게 되면 그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추세는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이죠. 돌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추세 안쪽에서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는 현상.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그냥 쭉쭉 못 갈 것이다. 거래는 터지는데 이 추세 안쪽에서 약간 지지하는지 신호를 좀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요 상황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보니까 달러는 여전히 달러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또 거기다가 유가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좀 부담을 안고 있네요. 유가가 지금 보니까 66.7달러. 지금 이거 차트로 볼까요? 지금 최근에 유가는 한번 박스권 레벨을 깼습니다. 레벨 깨고 지금 저 밑으로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제가 비철금속도 한번 볼까요? 비철금속 쪽에서 구리 가격 동 3.89, 네, 이쪽 4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는 동향을 봤을 때는 이제 이건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유가, 그리고 또 지금
동구리 가격, 동구리가 아니고요. 구리 가격. 예, 이거는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생각보다 레벨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중국이 살아나면서 수요 회복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에서 나오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고 수요와 공급 쪽에서 봤었을 때 Q라고 하는 부분과 수요라고 하는 수요라고 하는 Q와 오늘 왜 이러죠? 네. 어제 조금 무리했나 봐요. 네. 무리해서 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플라이와 Q 관점에서 유가를 봤을 때 공급이 지금 변한 거 별로 없어요. 공급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대규모 유전 쪽에서 막 뽑아내고 있어. 우리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제일 커요. 근데 지금은 이 유가와 이쪽을 봤을 때 수요에 대한 압박들이 큰 겁니다. 이거는 제일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내려가서 인플레이션 우리 한시름 덜을 것 같아. 이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수요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공급이 꾸준히 늘어가면서 가격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을 줄이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공급은 거의 일정한 상황 쪽에서 수요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꺾일 것 같아. 이거 좋은 유가의 하락인가요? 좋은 원자재의 하락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지겠어. 이거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수요 가지고 이거는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근데 거기다가 수요에 따라 여전히 공급은 이대로 있는데 그러다 만약에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배경들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그것도 있죠. 여기서 결부가 되는 게 달러랑도 연결이 됩니다. 달러가 최근 들어서 한 104, 105대까지 오다 보니까 약간 달러가 약세로 가야 이쪽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영향을 또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03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달러가 한쯤 내려왔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갑니다. 그러면 원자재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여전히 그러면 지난번처럼 뭐 102대 밑으로 인덱스 기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유가가 여전히 70달러대 회복 못한다.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예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좋은 신호로 해석하시면 안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가지고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해석이 아닐까라는 쪽도 한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시장이 해석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돌파 다 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렇다고 힘이 이렇게 쭉 빠져서 여기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오르는 거 뭡니까 이거. 근데 이게 이런 상황 요 안쪽에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22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이제 주 중반입니다. 요 중반 때 FOMC의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이탈 안 하고 그 다음에 탁 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야 미국에는 그러니까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그동안 작년부터 금리 올리느라고 너무나 당했어. 근데 이것도 좀 비밀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금리가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작년만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나고 이제 약간 주춤하다가 금리를 인상한다. 원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제학 주식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호재로 해석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금리 인상은 그만큼 경기가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유동성을 보강하느라고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경기가 이제 살을 준비가 돼서 약간 과열 시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경기가 터나는 거 확인돼서 쭉 올라온다라고 되면 그때는 금리 인하 멈추고 기다렸다가 금리 인상으로 들어갑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은 경기가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석했습니다. 뭐죠? 네. 근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래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금리 올라가는 속도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친 듯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엔 잘 또 보세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다 올렸다고 해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 제대로 안 잡혀요.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럼 그때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떨어질 걸 기대를 하고 있겠죠. 떨어질 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데 초기에는 왜 떨어뜨리느냐? 뭐 경기 충격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초기에는 또 무슨 뭐 악재라고 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을 보강해서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러면 저희 똑같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금리 인하에 마찬가지로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 겁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뭐 또 이렇게 올라왔던 거 조금 있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 시장에서 호재로 생각할까요? 악재로 생각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 같은 이런 어떤 매크로한 변수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매크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흐름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좋아하잖아요. 은행 인상 속도가 갑자기 콱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초기 한 달은 시장이 또 아니 금리 인하한다는데 왜 주가가 내려? 라고 할 정도로 초토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심각한 시장의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또 시기죠. 지금까지 계속 금리 인상해 왔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탁 해버려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시장이 경로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흐름들은 더 안 좋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뭐 매크로 잘못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시장은 되게 또 그런 거 되게 싫어, 급변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근하고 그런 어떤 20년 동안 살아서 거의 부부의 눈빛 교환 정도. 그래서 안정 눈빛을 교환하나요? 예, 죄송합니다. 큰 도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냥 은근한 거, 은근한 변화, 은근한 흐름, 이걸 더 시장은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번 주 동향들 또 거의 난리 부르스였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와, 저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거 음봉으로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저희가 이런 건 나중에 또 공부 대상입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공부 대상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끝났다. 저희가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죠? 이 상태로 만약에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다. 저희 심정이 어떨까요? 월요일 날 망했어. 큰일 났어. 와, 이거 뭐부터 던져야 되나? 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날 또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마이너스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제가 또 뭘 자꾸 이상한 걸 건드리면은 이렇게 되나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만약에 선물을 이날 마이너스 23,000개, 거의 2만 개 정도 매도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아마 패닉에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또 제 갈 길을 가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술적 분석에 올인하면서 매몰돼서 나오는 심리에 너무 또 가지 말자는 증거고,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은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 네, 이것도 그랬죠. 하이닉스 가지고 뭐 또 이런 자리쯤 와서 이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형 천정형 패턴입니다. 이거 전저점 깨고 저 밑에 가서 또 나오겠네. 이때 제가 들은 얘기는 가장 많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이라도 도망차 팔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이날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네, 주가는 만약에 그래서 못 팔, 안 되겠어. 나 이거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다 정리하고 다시 계획을 짜야겠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고 왔는가 시장은 어떻게 갑니까? 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걸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큰 흐름들에 대한 나의 뷰나 자신감이 없게 되면 그대로 그냥 휘둘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팔고 지금 일주일 동안 하락한 거 지금 이틀 사이에 돌려버리는 게 반도체도 그렇고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만약에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주식이 100% 있다고 하게 되면 뭐 먼저 파지? 근데 딱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하이닉스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지금이라도 안 팔면 7만 원 또 무너질 것 같아.
이러고 팔아버리고 나게 되는 것과 내가 한 20-30% 현금이 있게 되면은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그래도 815 머니톡 들어보니까 저 맨날 아침에 나와서 드립 던지는 저 머리 이제 꼬불꼬불한 아저씨는 반도체는 모아가는 거래. 아, 이런 자리 쪽에서 좀 밀렸는데 에이 몰라 그냥 딱 감고 사자 했었을 때 반응과 그러면 그중에 뭐 담은 5%라도 현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차이는 아이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금에 대한 중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쪽은 보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시장은 딱 돌아오면서 움직여요. 근데 기술적인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기술적인 얘기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많이 확인하는 거는 저는 지수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은 뭐 매크로 지표도 보겠지만 정황과 근거에 따라서 더 많이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은 돌기는 돌아도 요 상태에서 돌긴 돌아도 뭔가 완벽하게 도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본다. 저희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지수가. 미국 시장이 여기인데 똑같이 보게 되면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이 패턴상에서 위에 얘는 돌파했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못 가고 여기 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저희는 2400 한 3-40선에 와 있는 게 벌써 한 2% 정도는 마이너스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아직 지금 전략이 강하지가 않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신흥국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일련의 사태가 불편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그나마 체력 괜찮다는 미국도 그런데 야 신흥시장은 괜찮겠어? 근데 그동안에 여기 주식을 왕창 사버렸어요. 8조 5천억 사버렸어요. 아이고 저거 잘못하게 되면 당할 텐데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 커버하는 거 얼마나 필요해? 일단 선물 매도로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2만 개 선물 매도로 꽉 포지션을 갖춰놨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돌아가는 거 보고 좀 괜찮은데 좀 정리할까? 그러면서 조금씩 정리해서 이때 나왔던 거 비교하게 되면 지금 1200개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선물까지 하게 되면 약 아직까지 마이너스 7천 개 정도 지금 매도 포지션입니다. 요 날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 누르고 있는 상태 쪽에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세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의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이만큼 사놓은 거를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한 10조 산 게, 뭐 8조 5천억 10조 산 게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뭐 크다 않다. 저희가 조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주식하다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네, 조, 네, 헬로우 조 이게 아니라 네, 조 단위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커버 들어왔던 게 아직은 외국인들 시각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벗겨졌을 때 하단부에 대한 지지권이 그래도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저희는 하단부에 대해서 지지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여기가 좀 거칠어요. 이런 데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추세를 딱 지키고 있는 자리 쪽에서 밑에 하단부가 딱 깨질 때 이런 상황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 깨졌다 여기서 만약 배팅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또 당했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닿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온 부분 이 박스권 상단부 고점 돌파하네 이러면 앞으로 계속 가겠어 라고 하면서 막 또 롱 배팅 들어가는 분 여기도 오버했죠. 여기 들어갔으면 또 다 죽었습니다. 여기 또 하방 배팅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채널이 나왔을 때 욱하고 하는 이런 약간 감정이 설기는 이런 매매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이거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때는 보니까 또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또 요런 때 제가 알기로는 또 반도체 관련된 쪽에 2차전지가 이만큼 가니까 반도체도 같이 따라가게 되면 우와 한국 시장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런 썸네일 올라오는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쪽이 또 내려갔을 때 또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래요. 네. 이런 일련의 사태 쪽에서 이번에 제가 또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19,200달러 좀 더 쓸 걸. 예. 천추의 한이죠. 19,500대가 딱 저점 찍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19,000대 들어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나름대로 기조는
이번에 24,000원대는 약간 오버. 그리고 이제 다시 19,000달러 오게 되면 제 패턴상으로는 이게 사는 자리입니다. 지금 27,000달러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샀었으면은 27,000이면은 가격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간 꺾이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자금들이 그거잖아요. 이쪽으로 이체가 됐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얘기하죠. 모바일 뱅킹이 발달돼서 미국에서 이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이런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번 사태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체가 넘어간다고 해도 그 다음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이체해야지 이체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은행 가서 ATM기 출금하면 바로 그렇게 찾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이체하게 되면 플러스 1일이 걸리는 상황 쪽에서 이 사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우르르 가고 그 다음날 가서 찾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늦긴 늦어요. 그런데 미국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게 지금 저장 가치를 매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관심이 딱 뭘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자산이냐 뭐 교환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점에서 딱 맞춰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었던 또 하나의 매개체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300달러만 더 쓸 걸 하는 생각이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랬으면 지금 뭐 저 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시장의 또 하나의 오히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불안 요인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거의 비트코인 가격을 이끌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 위메이드 사야죠. 위메이드 사고 무슨 그 뭐예요? 비덴트 뭐 이런 것들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매하시게 되면 그나마 위메이드 매매가 더 편하실 겁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반이 게임주 쪽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기반이 나오겠죠. 그런 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P2E 게임에 연결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거 보고 거기서 출렁이는 거 보고 매매를 그런데 이게 그러면 또 결국은 또 게임 P2E를 통한 게임주의 변화를 또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게임주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변화가 될 겁니다. 미리 종목은 네, 매매할 대상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변화 보면서 이거를 기존 전통적인 은행권에서는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이거 잘 또 비트코인도 하나의 또 대상으로 보시는 게 그렇다고 다른 뭐 알트코인들 막 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안쪽으로만 딱 보시면서 가상화폐 쪽은 그 이하는 모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봅니다. 매매한 적 옛날엔 있었지만 몇 번 있었지만은 없습니다.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쪽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이쪽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체 자산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연결되는 종목들은 그냥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베팅은 차라리 이런 게 낫다라는 쪽으로 대체적인 입장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 매매하라가 아니라 이런 거 잘 해보신 분 아니고 감각이 없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아닙니다. 이것도 왜 워렌 버핏 선생님이나 찰리 먼거 형님께서는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쓰레기다 뭐 욕 빡 하고 하시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내가 그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트레이더인 입장은 관심 높습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그거든요. 제가 셀인 메이를 외치지 않습니까? 셀인 메이가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때 부채 한도 관련된 쪽에서 미국 쪽에서 제대로 안 되고 만약 신용 강습되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또 막 흔들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안감의 심리는. 그래서 그쪽에 대안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들어오게 되면 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훅 바이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근데 아마 기회가 오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이거 금리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 이만큼인데 이건 또 나락으로 가네 하면서 또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상대적으로 부각은 이쪽이 받는다.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또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찐시황 나와서 무슨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입만 털고 여기 관련된 얘기 한 번도 못 드렸네요. 네, 그래서 섹터 얘기만 잠깐 또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2차전지 얘기 위축되면서 반도체, 로봇, AI 뭐 이쪽으로 또 쫙 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그러니까 목을 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 이걸 가면서 막 그쪽으로 쏠렸던 관심이 반대쪽으로 볼게요. 그러면 대기 딱 하고 있다가 2차전지 언제 꺾이나를 보고 있었던 거죠. 2차전지 꺾이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겠어! 라고 딱 준비, 뭐 일본 발음하면 안 되죠. Ready, go! 하고 있던 게 2차전지가 딱 꺾이다 보니까 우와!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왔던 현상이 금요일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도 볼게요. 반도체는 뭐 지난주에도 했는데 뭐 또 합니까? 예, 그냥 반도체는 그러고 로봇 이것도 볼게요. 2차 전지는 이제 확정된 북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확정된 Q죠. Q에 대한 성장이 있죠. 로봇도 확정된 성장인지 아닌지 잘 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뭐 무슨 글로벌 시장의 성장 이런 거 저희가 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뭐 한다? 와우!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대기업들이 뭔가 자금과 함께 움직인다. 이거는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쪽도 저 농담식으로 얘기 드렸지만 용인에 땅 사세요. 딱, 예. 용인 이제 갑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가볼 겁니다, 오늘. 가면 또 난리겠죠. 또 부동산들 다 난리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용인은 이런 얘기들 해서 죄송한데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택인데요. 평택에 네, 얘기 드렸었나요? 미군 들어온다고. 네, 그러면서 같이 투자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봤던 요지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갔죠. 네. 주식 열심히 할게요, 그냥. 네. 이번에 용인에 한번 가보려고요. 가봐서 동향이 어떤가 싶은데 300조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 팹이 평택만큼 이제 똑같은 팹이 들어갑니다. P3라고 하면 여기는 Y 용인이니까 Y1, Y2 하면서 여기도 Y5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기흥에 있죠. 예, 그리고 오스틴시, 미국의 오스틴시 테일러 공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양해 안 차고 이것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TSMC에 거의 맞먹는 급이 됩니다. 그러면 해보자 TSMC.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미국 가서 그 미국의 보호 아래 거기서 들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미국이 요상한 법안 내면서 우리 너네 기술 다 들여다볼 거고 초과이익 나오면 우리 환수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돈 주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니 기술적인 갑의 위치는 지금 아직 미국이 아닙니다. 여긴 키우려는 입장이고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일단 원점 거기까지만 딱 투자하고 대안될 정도만 딱 투자하고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호재예요. 한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한국에 이게 건설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건설할까 했더니 이거 아니네.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리쇼링 된 겁니다. 반도체가. 이러면은 저희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쭉 가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 같이 삼성과 같이 라인업을 만들어 놓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파운드리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그 다른 업체들이 적어도 한국 사무소 한국에 놓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변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파운드리가 커지게 되면 해야 될 게 우리 위탁받아서 생산해 줄 텐데 우리 똘똘하고 일 잘하는 이런 거 필요하세요? 소개시켜 드릴게. 식사는 잡수었어. 와서 같이 드셔 하면서 디자인 하우스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게 되면 앞으로 디자인 하우스 설계 로직하는 회사들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어디 안 가고 한국에 다 같이 놀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용인의 땅사 네, 이렇게 반도체는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로봇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요.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지분을 계속 늘리는데 아이고 미쳤어. 삼성전자 왜 저래? 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빅피처를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빅피처는 그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내가 주도를 할 텐데 그쪽에 아직 이쪽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협동 로봇, 산업 로봇 관련된 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겠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로봇이 있겠죠. 이거는 지금 거의 이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컸던 것이 아닙니까?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업 로봇형은 지금까지 거의 대세였었고 충분히 할 만한데 많이 하면서 앞으로 더 커지긴 하겠죠. 근데 올라가는 파이가 이쪽으로 커지는 것보다 서비스는 거의 제로예요. 올라가는 파이는 이쪽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단계고 거기다가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간다 보면은 저도 한 60대 돼서 맨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도 결리고 아우 막 허리도 아프고 좀 걷는데 좀 아우 그렇잖아요. 이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삼성의 로봇이 떡 하고 쫙 아이언맨식으로 떡 그러면 저도 30대처럼 이거 막 들고 이러면서 얼굴은 사갔지만 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몸으로 간다. 이거 앞으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막연한 뭐 해외에서 어떤 뭐 테슬라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는 거 삼성전자가 합니다. 그러면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제가 항상 성장주를 말씀드릴 때 성장주의 개념이 먼 미래 내가 우주를 갈 일이 있을래나 뭐 우주 보니까 우주 항복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저 참 멀리도 가요 뭐 이러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뭔 색깔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우주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저희 먼 미래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성장주는 그만큼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한테 가까이 올수록 성장주는 그만큼 같이 올라가는 요 구조 이게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런 변화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AI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는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지금 뭐 다 제각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변화다. 로봇도 계속 관심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봇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뭘 하다 보면서 산업형 쪽은 좀 약간 성숙 정도까지 들어왔다고 치면은 서비스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이 커갈 거라고 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이게 Q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저희 잘 볼게요. 전기차 때 2차 전지 때 뭐가 같습니까? 배터리가 커지면서 소재라고 하는 쪽이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갔죠. 이게 커지면서 소재 업종들도 베타 개수와 함께 더 확장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졌었죠. 로봇이 커진다. 뭐가 갈까요? 부품 아닐까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도 안 갔던 그런 회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부품 쪽. 물론 이게 단가가 비싸냐 안 가냐 로봇의 원가가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의 원가가 들어가든 뭐 감속기, SR 소형 감속기, SH 소형 감속기 이런 거 가지고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진일 로봇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육쪽 관절 쪽에서는 6개 들어갑니다. 산업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테슬라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이 40개입니다. 40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서비스 로봇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차고 저희 관절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겠죠. 미세한 관절까지 같이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만큼 안 들어갈까요? 더 미세하게 기어가 들어간다. 소형이에요, 소형. 이게 안 들어갈까요? 소형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백렛이라고 합니다. 요 기어를 딱 맞춰서 움직일 수, 요 사이에 기어가 움직이잖아요. 유격이 0.1, 0.몇 나노라도 움직이게 되면 삐끗하죠. 이거 가지고 기어가 망가져서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이건 엄청 큰 이게 유격에 따라서 못 쓰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장인의 나라,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HDS라고 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 회사가 거의 모든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약간 삐끗삐끗합니다. 제대로 된 증설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 회사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죠. 레이저 디스크, 레이저 드라이브 뭐 이 회사 치고 올라오죠. 근데 잘 볼게요. 물론 아직 원천 기술이나 HDS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 많고 이쪽이 좋은데 이 회사 시총이 4조 5천억 정도 되고 PR이 한 50배 됩니다. 네, 이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고퍼 PBR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 레이저 뭐 어쩌고 이 회사는 PR이 90배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돼요. 아니 한국은 잠깐 볼까요? 이걸 제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로봇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로봇 부품에 대한 현실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만약에 아이고 제가 그렇게 그렇게는 아니고 좀 관심 있게 본 회사 시총이 얼마일까요? 6,6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국내 소형 기어드 모터 1위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을 이게 그러면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난다고 쳐볼게요. 200억 정도 났는데 6천억입니다. 그러면 한 PR 30배? 뭐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로봇 시장이 고평가를 받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단기 과열 종목이니까 또 주가도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변화가 나올 때 그런 거 한번 또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고 부품 쪽 찾는 것도 하나의 변화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유로, 메카, SBB 시스템 뭐 다 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건 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서 로봇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변화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격대 사시려고 그러죠? 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반대로 2차전지 끝났나요? 에코프로 끝인가요? 라고 에코프로 잘못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네, 제가 밸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2년 뒤에 가는 밸류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6천억 나오죠? 1조 6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이번에 10조 찍었죠? 이게 보니까 이날 보면은 전일 시가총액 11조입니다. 11조 딱 찍고 여기 와 있습니다. 11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6천억 지금 현재 올해 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R 20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성장하는 2차전지 쪽이 20배? 네. 지금 2024년도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이죠. 2022년도 기준. 2024년도 내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조 6천억이다. PR 10배도 안 되는데요. POR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되기 위해서 POR이 10배도 안 되는데요. 답 드렸습니다. 저는 끝. 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조정 나오는 거 대비해서 혹시나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 소재 가격 그렇게 빠지는데 리튬부터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좀 답답해요. 좀 제대로 보고 하시든가 예?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의 차이도 모르시면서 리튬 빠진다고 그렇게 입 털면서 2차전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다릅니다. 네, 두 번째 현금 흐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회사들 현금 흐름 이런 건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갔고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고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거 누가 퍼뜨리느냐? 내가 당했던 공매도들이 여기서 기사 좀 써봐. 김 기자 이리 와봐. 이거 요즘 해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해봐. 이거 기사 써. 그러면 기사 첨되고 심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는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밸류는 그렇게 비싸지 지금 주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주까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뿐 있지 그걸 가지고 비싸니까 올 매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는 딱 그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상 3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정리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내 저 밑인데 그거 있죠.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가 이거는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물량은 둬보시죠. 그거는 그러다가 완전히 추세가 지금도 추세가 이탈했나요 지금? 단기 추세 이탈 완전하게 나온 거 아닙니다.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또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2차 전지를 그렇게 올라간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런 관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제 뷰는 이제 끝. 에코프로 얘기 안 드립니다. 네. 예전에 FST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예, 여기선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만 할 정도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 네.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죠. 네. 잘 해놓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장기 투자지
중간중간에서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는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상한 얘기들이 읽고 오면서 이렇게 훅훅 들어간 거 아니고요. 그래서 섹터 얘기 요거 좀 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서도 FOMC 주간입니다. 정신없겠죠? 많이 흔들리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뭐? 네, 흔들리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좀 현금 갖춰놓고 거기서 시장에 따라서 끝났었을 때 아니면 또 그나마 그래도 활발하게 종목 장세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대응해 보자 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말에는 쉬는 겁니다. 예, 잘 쉬시고 잘 관리하시고 그래야 다음 주 FOMC 주간에 뭔가 그래 뭐 다가와봐 들어와 하면서도 쫙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현금 좀 갖고 대비하게 되면 그렇게 또 크게 뭐 그런 것도 없다라는 쪽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시장 흐름들 다음 주도 그냥 화이팅입니다. 같이 8.15 머니톡은 레몬 리서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리의 매매 스타일 예, 과 함께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